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배우 김세론의 소속사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세론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해 체혈 검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2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자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현관문을 열었다가 남성을 맞닥뜨렸습니다. 젖먹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산후 우울증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항의하자 오히려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윗집 남성이 자신은 경찰이라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말이죠. 오윤성 교수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신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현님이 대신 대타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혹시 도를 믿으십니까? 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UFO는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전 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봤다고요? 네, 봤어요. 2012년도에 굉장히 뚜렷하게 봤어요. 이거 약속된 플레이가 아닌데. 자, 일단 들어가서요. 예, 좀 오늘도 깜짝 놀랐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가족 여러분들은 혹시 UFO를 믿으십니까? 야야, 그거 착시 현상이야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어제 미국 연방의회에서 미국 이 국방부를 상대로 52년 만에 UFO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은 있어였습니다. 다만 그게 외계인에 의한 비행 물체인지까지는 확인 못했다는 거죠. 양 변호사님 잠시 이 막간을 이용해서 그 체험담을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되게 신기한 걸 했어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잖아요. 같이 봤던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은 그 다음날 자기는 못 봤다고 안 봤다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일단 3, 4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목격담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같이 옆에서 봤는데 신기하다 그랬는데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 진짜 둥근 원반형이었나요? 아니요. 이렇게 움직이는 점처럼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색깔이 도저히 원래 인간이 만든 비행체는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무섭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수진 기자, UFO를 직접 목격한 양지열 변호사, 자, 그리고 공사가 다망하신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초등학교 1학년 아들 숙제 방해하는 사건 반장이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하신 김연주님, 애틀란타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신 성킴님, 독일에서도 봅니다 하신 찰스 머트님, 사건 반장 볼륨 크게 틀어놓고 저녁 준비합니다 하신 심보수님, 노래방 가게문 여는 동시에 사건 반장 틀어요 하신 체리 9905님, 방사라님, 이강희님, 윤명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가죠. 도심 한복판 집단 폭행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거리에서 지금 한 무리가 지금 저희가 좀 스톱을 했는데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 밟고 던지고 집단 구타를 합니다. 심지어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는 말리던 행인까지 폭행하고요. 자, 피해 남성이 몸을 웅크리면서 비명을 질러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 기자, 폭행 이유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일이 맞는지 정말 저도 두 눈을 의심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 15일에 울산의 한 번화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폭행의 이유는 길을 비키지 않고 자신들과 부딪혀서인데요. 20대 남성 5명이 또 다른 20대 남성 3명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5명의 가해 남성 모두 검거가 됐습니다. 저 정도 폭행이었음에도 전치 2주 정도면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승현님,
저 저자들 저거 이 법의 무서움을 좀 알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조직폭력배로 가면 저 자체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조직폭력법상 그 범단 조직으로 더 가중 처벌받을 수 있는데 조직폭력배의 수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에는 사형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추종하는 세력을 4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폭주족, 두 번째는 유흥업소 종사원, 뿐만 아니라 학생폭력 조직, 동네 근달을 칭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전에도 이러한 폭력 조직에 대한 추종 세력으로 경찰의 관심 대상으로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길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유리 안 깨지겠지? 괜찮아, 괜찮아. 너 다행히 괜찮아. 엄마, 내 아저씨가 왜 여기에 있었어? 아저씨가 술을 많이 먹었나 봐. 심이다? 심이다? 지금 가 있어. 여기 있어. 너가 이름이 다시 한번 찍어봐. 와, 이게 박 변호사님. 이게 뭐 취했습니다. 많이 취했는데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5월 1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람이 앞차에 뭔가 시비가 있어가지고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일어난 다음에 뒤에 있는 지금 블랙박스 차량에 지금 손괴나 이런 거 협박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술에 엄청 채서 지금 시비를 걸다가 지금 결국은 계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하고 손괴를 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유도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 아이가 탑승하고 있어요. 아이가 탑승하고 있는데 뭐 인식을 제대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우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지금 등등으로 이 사람 지금 입건된 상황인데 유리창이 박살이 났어요. 지난 4월 12일에도 이 사람 비슷하게 해가지고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말이죠. 아까 아이의 비명소리 들으셨죠? 아이가 지금 아직도 공포에 겁에 질려서 같은 말만 계속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 어머니 피해자분이 사건 반장 변호사님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일 받은 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정말 간청을 하셨어요. 저 정도면 단순하게 재물손괴가 아니라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폭행도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전에 이런 경우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하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꽤 됐습니다만 이제는 형사소송 절차, 재판 절차에서 검찰 측을 통해서 피해자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그러니까 뭐 차량 유리창이라든가 파괴된 부분, 또 아이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좀 요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만약에 저 차량 운전석에 육중한 체격의 남성이 타고 있었어도 저자가 저렇게 했을 것이냐?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여성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저 짓을 했겠죠. 아, 진짜 제가 뭐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저 불로 정말 걷어내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한번 진짜 망신을 당해봐야 아유, 진짜.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흉기 강도의 맨몸 투혼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손님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 중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돈 내라, 가방에 넣어! 라면서 흉기를 꺼내서 점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점원과 몸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자, 그러나 점원의 완강한 저항에 그대로 저렇게 출행랑 뒤를 쫓았지만 안타깝게도 도주했지만 추격에 나선 경찰에게 사건 발생 2시간 만에 검거 성공. 아, 이 기자, 네. 저 같으면 저렇게 흉기를 꺼내면 그냥 얼음이 될 것 같은데 또 실랑이를 벌이셨어요, 몸싸움을. 저 같아도 얼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도가 흉기를 꺼내서 가방 안에 돈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여성 직원이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이제 바닥에서 과일 칼을 꺼낸 거예요. 그렇게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 남성도 포기하고 도망을 간 건데요. 이 여성이 40대 베트남 국적의 여성입니다. 타지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더더욱 놀랐을 텐데 정말 침착하게 대처를 했고요. 경찰에게 이제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알려줘서 수사까지 도움을 줬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경우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저런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시게 되면 그때는 그냥 순순히 일단 응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공포의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역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들이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가 막히네요. 이거 뭐야? 자, 갓길로 빠져서 차가 왜 멈추질 않지? 왜 계속 가냐 이거? 운전자가 지금 들어보시면 안 돼 하면서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갓길로. 이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제가 네. 말이죠, 이런 사고 저도 어지간하면 급발진 아니다, 운전 미숙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텐데 이 영상은 진짜 이게 이제 정황상으로 의심이 봤을 때 됩니다. 급발진으로 보입니다. 급발진이 소위 말하는 뭐냐면 기계 오류입니다. 전자 오류, 브레이크 작동 오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 운전자의 과실 없이 일어나는 것을 급발진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소송에서 급발진 인정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보면 이 블랙박스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 너무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황상으로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들을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자장치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되고, 요새 아직까지는 대부분 판례 자체가 뭐 브레이크 잘못 오작동 그걸로 많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정황적으로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도 들린단 말이죠.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남은 커피 쏟아 버리면 점점점입니다. 자, 역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 앞에 흰색 차량 지금 진짜 지금 커피를 지금 왼손으로 쏟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일단 그래도 저 종이컵까지 버리진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아이고 진짜 왜 이러고 살아 진짜. 에? 아니, 양 변호사님, 아니 이거 참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정말 이제는 전 국민이 CCTV 내지는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른 차들에도 아마 블랙박스에 저거 찍혔을 겁니다. 이거 이제 신고를 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하셔서 이거 블랙박스 자기가 점검해서 스마트 국민 제보를 아닌 게 아니라 신고를 했습니다. 예, 주변에 지금 다 눈길이 있고요. 벌가금 같은 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세요, 제발 좀. 예. 자, 승희님, 근데 경찰에서는 문제 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지자체의 판단은 또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법령 적용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상의 무단으로 물건을 바깥으로 던지는 행위로 본다면 사실 무단으로 바깥으로 던지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지자체에서는 이게 무단 투기로 볼 수 있느냐, 즉 저 커피가 폐기물로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행정 자치단체와 경찰이 달랐다 할지라도 결국 저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한 쇼핑몰 의류 매장에서 일하시는 이 양재 여사님, 지금도 매장 계산대 위에 있는 노트북에 유튜브 켜놓고 사건 반장 열심히 보고 계시죠? 지금 손님 오셨습니다. 광고 나간 동안 고객 응대하고 오세요. 이런 바람 여기 휘센에 있어. 로봇이 청소하고 UV로 살균하고 AI가 케어하는 휘센만의 자동 청정 시스템. 이렇게 속부터 깨끗해서 시원한 바람 본 적 있어?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배우 김세론의 소속사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세론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해 체혈 검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뒤늦게 나온 사과문을 짚어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어제 이 발생 때 저희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고 오늘 다시 준비한 거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사고 영상이. 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 서울 강남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김세론 씨가 운전하는 검은색 SUV가 골목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자, 큰 도로로 진입을 하는데 네, 저렇게 들어오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오른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하는데- 틀더니 인도로 돌진을 해버립니다. 네, 구조물이 파손이 되고 변압기도 뒤로 밀려났는데요. 예. 자, 저렇게 20초 정도를 저 차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저러고. 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후진을 하더니 사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승현님 이미 오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면서부터 휘청휘청 하다가 변압기를 쾅 들이받았어요. 지금 또 앞으로 좀 가네요. 사실상 뭐 제가 정확하게 안에 있는 CCTV를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측으로 돌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물건을 그걸 추돌하는 순간에 핸들을 다른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퉁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장면이 예. 다른 어떤 조향 장치를 다른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운전하는 당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전방 주시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거에는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었느냐. 결국 저런 상황에서 이제 음주를 했다는 상황이 발각이 되고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체열을 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음주 측정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변압기를 건드리면서 이 다음 장면이 나올 텐데요. 예. 저기 지금 이건 아니고. 자, 아무튼 그 주변 상가에 순간적으로 불이 나갔어요. 전기가 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가 아니라요. 예. 무려 4시간 정도 아, 진짜요? 전기 공급이 안 됐던 겁니다. 건물 4개가 마비가 됐습니다. 그 안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3-4시간 정도 다 아예 오전 장사 망쳤고요. 아하. 거기 냉장고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다. 음식물 다 상한 분들도 계실 그러네요. 거예요. 저거 손해가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박 변호사님이 어제 저 이 소식 전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밤새워서 술을 마셨다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숙취로 인한 음주 가능성.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고 영상을 보니까 숙취 음주 같은 경우는 일단 잠을 자고 나서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죠. 최소한 졸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니까 밤새 마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듭니다. 확인은 안 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직까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운전이 또 미숙할 수도 있어요. 우회전하면서 너무 급박하게 조향을 하다 보니까 사고 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고 조금 눈에 띄는 게 동승자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동승자가 있었냐 없었냐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이제 네티즌들이 좀 찾아냈던 게 있어요. 영화배우 김모 씨가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내가요? 제가요죠. 제가요라고 해서 본인 아니라고 하고 경찰에 의하면 본인 이 옆에 있는 동승자는 일반인 20대 여성이다라고 그 정도만 밝혀진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 이제 뭐 음주 측정도 거부를 하고 동승자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그러니까 사고 발생 이틀째인 오늘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논란은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러니까요. 소속사 명의의 사과문이 나온 겁니다. 자, 보통 이러면 말이죠. 본인들이 SNS에 자필 사과문 이런 거 많이 올리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본인 사과문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먼저 입장문을 냈고요. 소속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느라고 공식 입장이 늦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세론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고로 불편함을 겪은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게 아침에 벌어진 일이면 그날 오후쯤 그러니까 보통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소속사나 어떤 단체들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그날 저녁 메인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입장문이 나오고 사과문이 나오고 해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네티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던 부분이고 지금 김세론 씨가 했던 것 중에 자신의 SNS에 댓글을 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이제 못 달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팬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죄송하다라는 글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제3인칭 화법. 누구가 이렇게 나오는 건 3인칭이잖아요. 나는, 내가라는 주인공 시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과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네티즌들의 입장은 싸늘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예지 씨 지난해 4월 그 가스라이팅 논란 때도 안일한 대응으로 뭐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그 서예지 씨 소속사하고 또 같은 소속사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자, 박 변호사님, 예. 누리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체열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음주 측정 방식은 두 가지예요. 감지기로 일단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하고요. 그 이후에 호흡기 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지금 호흡기 측정을 하지 않고 체열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체열을 하는 경우는 좀 두 가지라고 일반적으로 좀 보입니다. 첫 번째, 거의 나 안 마셨는데 싶으면 사실 측정을 거의 합니다. 숙취 운전이었다면 호흡기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히 자기가 마셨는데 이걸 좀 거부할 때. 아하. 두 번째는 우리 어제도 좀 얘기를 좀 했지만 나중에 나오게 할 때 정말 만취했을 때 그 측정, 호흡기 측정 말고 체열을 요구하거든요. 뭐 둘 중에 하나 같고요. 어쨌든 간에 시간은 꽤 걸릴 겁니다. 1주 내지 2주가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좀 실무적으로 오히려 호흡기 측정보다 체열 측정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1주나 2주 지나서 그게 나왔을 때 예컨대 0.08이 정지고요. 뭐 그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예, 0.2가 넘어간다면 사실은 징역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이고야. 뭐 그런 거라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상황이 또 달리 급변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짧게요. 그 뭐 차기 작품 준비하고 있던 거 다 하차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두 개가 있네요. 근데 하나는 그나마 촬영 들어가기 전인데 하나는 상당히 많이 찍어놨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계약서는 못 봤지만 요즘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크게 해줘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계약서에 그런 부분 명시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남성이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자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현관문을 열었다가 남성을 맞닥뜨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네, 이게 지난달 26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게 오전 9시인데요. 모자를 눌러 쓴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저렇게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4시간이 흐르고 저렇게 밖으로 다시 나오는데요. 그리고서는 도망치듯이 뛰어서 단지를 가로지릅니다. 어허. 이 남성이 아파트 주민도 아니고 방문객도 아니고 이 아파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인이었는데요. 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초등학생 아이를 등교시킨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 이 남성이 자신의 거실 안에서 있어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남성이 집 안에 있었고, 네, 40대 여성은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와중이었고. 네. 들어가서 거실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자, 그 피해자분, 이 40대 여성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누군가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애 아빠가 일찍 들어왔나 얘기도 없이 난생 처음 보는 남자가 저쪽에 서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얼어 있었죠. 누구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도망가려던 중에 제 핸드폰도 이렇게 빼앗으려고 몸싸움도 한번 했었고. 자, 이게 백민경 기자의 단독 취재였는데 승현님,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아마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했겠죠. 저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게 만약에 이 이자가 뭔가가 그냥 욱 해가지고 팍 터졌더라면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저 남성이 단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지금 그 현관문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단에 올라갈 때도 다른 집을 찾지 않고 이 집을 직접 찾는 모습이 보여서 또 현관문을 직접 열고 들어갔다는 상황 때문에 피해자의 공포는 더욱더 심할 것 같은데요. 죄송하다는 말 자체는 핑계인 것 같고 그 사이에 휴대폰을 뺏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찰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집을 찾게 됐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단 한 번이었는지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찾아서 절대로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도망간 자리에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 신고한 여성의 속옷이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그냥 실수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거기 우연히 겹쳐 있을까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그게 예. 아니라 서랍장에 들어가 있었어야 될 속옷이었다라는 겁니다. 훔쳐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날에도 왔었다. 전날에도? 아니,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건 전날 오전 8시에 뭐 CCTV에 잡힌 건데 지금 운동화가 보면 좀 파란색 운동화, 좀 많이 신는 운동화가 아닙니다. 저 보면 천인가요? 같은 운동화를 신고 왔던 사람이 포착이 됩니다. 예, 운동화인데 약간 푸르스름한 운동화예요. 아하. 똑같은 차림, 옷은 다르지만 운동화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운동화가 같을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뭐 그걸 봤으면 이 사람이 동일인이 지금 2번 들어온 게 아닌가. 왜 왔느냐? 이 전날에 지금 왔다라는 거는 아마 뭐 이거를 물색하는 것도 있고요. 상습적으로 봤던 것도 있고요. 지금 얘기했지만 혹시나 계속적으로 어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탐색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왔던 게 아니냐. 예. 반복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고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CCTV 영상 전날과 사건 당일날 영상을 딱 보고서 이 피해자분이 그러고 보니까 전날에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었다라고 무릎을 치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피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던 중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르더라고요. 빠르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띠띠띠띠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누구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고 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나 아랫집 아이들이 번호 누르다가 자기 집 아니다 생각하고 다시 올라간 줄만 알았거든요. 자, 정말 소름 끼치고 심각한 정말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잡혔어요. 잡혔는데 체포를 안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남성이 주거가 일정하고 또 범행을 인정해서 긴급 체포하진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은 이 사안이 긴급 체포 요건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남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경찰이 이 남성을 9일에 붙잡았는데 아직 열흘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보도가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일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는 지금 사건 반장 보면서 지금 내 얘기 나오네? 집에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참... 이게 당장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또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될까요? 이 남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체포를 설령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구속시킬 수 있는 사유까지는 안 갈 겁니다. 범죄 인정을 하고 있고 뭐 주거도 일정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 다행이지만 이자가 다른 시도를 했던 그런 흔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죠, 오히려. 예. 맞닥뜨렸을 때도 여성을 폭행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다르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재판에 가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실형을 선고될 정도의 범죄가 아직까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뭐 이거 저를 탓하실 수도 있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죠. 경찰로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저희가. 승 의원님. 일단 이 건을 그냥 좀 그냥 넘길 수 없는 게 이 피해자분이 딸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함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하시다는 겁니다. 저였다면 이 집에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딸이 혼자 이 사람과 마주쳤다는 것을 상상하면 정말 저녁에 잠도 오지 않고 치가 떨릴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또 제 순수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체포라는 것은 소환에 불응했을 때 체포를 하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처음에 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고 이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만약에 불구속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가해자 좋아요. 죄형법 정조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피해자 보호하셔야 돼요. 경찰은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에 피해자 보호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어머니와 딸이 안전하게 이 사람이 배판을 받는 동안 좀 그 가정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무 일 없어야겠고 저희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젖먹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산후 우울증을 참작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알아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20대 여성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 1심, 2심의 판단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자, 이 기자가 일단 사건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3월 말이었는데요. 이 여성은 자신의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심하게 흔들다가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2, 3주 정도 지나자 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서 진료도 받았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사인은 머리 손상이었고요. 사망 당시 아이는 겨우 생후 1개월의 젖먹이였습니다. 자, 이 아이를 낳았을 당시 엄마의 나이가 만 19세. 그리고 경제적으로 저희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형편이 뭐 너무 안 좋았더라고요. 네. 이제 학교를 사실 다니다가 가정 형편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고2 때 중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동거를 시작을 했고요. 임신을 했었을 때도 19살이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말렸다라고 해요. 근데 또 임신 사실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했다라는 건데요. 다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주변 도움을 전혀 못 받았답니다. 양가 부모도 돕질 않았고 남편은 또 이게 일제 물류센터에서 오후 한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 6일을 근무하는 좀 힘든 상황이어서 혼자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산후 우울증 빠진 20살 엄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서 육아를 오롯이 책임지고 있다가 저희가 자주 뭐 이런 얘기를 다뤄드리긴 하는데 산후 우울증,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과 차단된 채 아이와 엄마 이렇게 산후 우울증 이것이 심화됐다. 그렇죠. 이제 동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산후 우울증, 산후 직후에 일어나는 그 우울증을 일반적으로 산후 우울증을 얘기하고요. 생후 1개월이니까 뭐 산후 우울증이 있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시기인데 이 문제는 좀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상당히 바쁩니다. 남편은 주 6일 근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다음 날 오후에 가서 오니까 독박 육아라고 합니다. 본인이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는데 또 안 좋은 환경이 있어요.
10제곱미터 약 3평이죠. 아주 작은 원룸에서 혼자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출산 이후에 친정에서 한 5일 정도 쉬었을 뿐 거의 쉬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본인도 아이를 키우는 데에서 익숙하지 않았고요. 그런 와중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우울증이라든지 외로움, 극단적 선택 등을 어떤 메시지를 자주 토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끼리 좀 이렇게 갑론을박이 시작이 되셨어요. 저 안 그래도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좀 여쭤볼 생각이었는데 이해가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해도 점점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승현님. 네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태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증세가 계속 안 좋아졌었네요. 뭐 사실 이제 산후 우울증은 뭐 저도 겪어볼 수 없는 이제 신분, 이제 젠더의 문제가 있는데 주위에 이제 저희들 판결문이나 이런 걸 좀 읽어보면 겪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다운이 되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뿐만 아니라 불면과 악몽을 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출산 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성은 계속해서 이게 더 정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 주위 분들이 있으면 좀 그분들한테 많이 찾아가시고 또 출생을 하신 그 분도 주위 사람들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바깥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게 산후 우울증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의사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나도 우리 아이 키웠을 때 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슬쩍 던진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자, 이 기자. 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계속 뭐 내내 울고 반성문도 일단 8번 정도 제출을 했다고 했는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상당히 좀 뭐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그냥 이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이가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우는 것밖에 이제 할 수 없는데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가 울더라도 적절하게 아이를 양육했어야 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아빠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질책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항소심에서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이 피고인, 이 엄마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20살짜리 엄마,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도 산후조리를 못하고 3평짜리 원룸으로 혼자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또 배우자도 굉장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주 6일 육체노동을 했잖아요. 예. 배우자도 이게 마음으로 달래긴 하지만 이게 뭐 특별히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두 사람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재판부가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이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워보려고 했던데 정말 비극을 맞은 거죠. 일단 집행유예 그러니까 일단 집행유예 일단 스톱은 된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 재판부가 가장 2심 재판부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뭐였던 거예요? 일단은 뭐 이 사건 자체가 살인죄이긴 한데 이 살인죄에서 우리 형법에서 영아 살해죄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출산 직후에 어떤 산모의 어떤 불안한 감정에 의해서 아이를 살해했을 때 영아 살해죄로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 범죄가 이건 뭐 그 범죄를 적용할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직후에 산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봤을 것 같고요. 이 재판부 입장에서 가장 많이 봤던 거는 국가적 어떤 부분들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분명히 독박육아 피고인이 배우자 대신해서 홀로 모든 양육을 했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는데 이런 어떤 살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긴 했지만 이 국가의 의무, 모성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가 뭘 했냐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아마 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을까 보이고요. 재판부가 봤을 때는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책임을 전적으로 산모인 피고인한테 물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경하게 살인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하게 예.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계세요. 산후 우울증 이거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애들 다 그렇게 키운다. 그런다고 애들 다 죽이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의 변호인 얘기도 직접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동학대치사라는 말만 들으면 당연히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간혹 접하는 그런 사건들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사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는 사건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제 전후 사정을 다 살펴보면 피해 아동이 가장 불쌍하고 안 됐지만 이제 남아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앞으로 이제 살면서 계속 그 고통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애정이 없었던 아이라거나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고의를 가지고 가학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었던 거죠. 의지를 가지고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들으신 얘기는 저 피고인 그 엄마의 변호인의 얘기니까 일단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승현님 지금 정말 제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이렇게 말을 거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승현님 이거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승현님 좀 짧게 이게 250조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5년 이상의 징역이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그 판사는 이 사건이 굉장히 천착하고 들여다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그 산모에게 얼마만큼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느냐 논문 좀 다 찾아와서 나에게 보여달라. 정말 이게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까지 검토는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양형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장량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량감경하면 법정형의 2분의 1을 날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 5년에서 2분의 1이 낮아지면 2년 6개월,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 되었고 그런 점을 참작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 사람의 생명이 뺏겼다는 점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수 있지만 또 법원도 이런 어떤 판단에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살인죄가 집행유예 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게 인정돼 과잉방위가 인정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건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심각한 우울증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입증된 게 아닌가. 또 이 사건 이후에 재판 받으면서 이 산모가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재판부를 조금 심금 울렸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법조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판결이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 해당 재판부 역시도 어떤 자신의 판단에 대한 이런저런 사회적인 비난을 각오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인터뷰를 한 언론과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중년의 남성은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을 마주한 남성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 땡땡 대학 나와서 지금 사업하고 있지? 이웃 주민이 마치 자랑하듯이 자신의 신상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사를 가라. 앞으로 조심하라며 이렇게 위협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뒷조사를 하고 다닌 남성. 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기자가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이 기자한테 와서 당신 JTBC 아나운서 일하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무위키 이런 데 나오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하시다 이거죠? 유명한 건 아닌데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널 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건데요. 글 쓴 사람이 아랫집 사람이고 너의 신상을 알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윗집 사람입니다. 두 집은 이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윗집 사람이 당신 지금 무슨 대학교 졸업했고 지금 어디에서 무슨 사업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보통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나는 상대를 전혀 모르는데 상대가 나를 속속들이 알 때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또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마주쳤는데 승재현이네? 너 저기 무슨 어디 서울 어디 대학 나왔지? 나 거기 지금 저기 어제는 밥은 어디서 먹었다더라 이러면 소름이 얼마나 끼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 그렇죠. 진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조심해라 앞으로 이사 가라. 그럼 가지 않겠어요 승재현이요? 예. 자,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그 이웃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개인 어떤 신상을 알기란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자, 명탐정보다 더한 이 남성의 정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남편 경찰이야. 박 변호사님, 네. 경찰이었어요? 네, 윗집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경찰이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 제보자가 그 얘기를 해요. 윗집의 남편이 경찰이다. 제보자 아내가 얘기를 하고요. 제보자가 이거 자기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윗집의 남편이 경찰이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경찰이 저런다고요? 저러면 안 되죠. 아니 예를 들어가 뭐 층간소음이 있으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가 이해를 시켜야지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있고 너의 미래까지 내가 예측할 수 있으니 너 조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행동이고 아까 어느 대학교와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글에도 잠깐 올라갔는데 명탐정 아무리 명탐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가. 그 개인 기록을 찾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꿈에 포도리가 달려오는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하셨네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보통 이 경찰들이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경찰 출입 기자를 할 때 그런 막 유혹을 좀 느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찾고 싶은 사람. 어떻게 친한 형사님 이런 분한테 좀 누구 좀 그 좀 연락처 좀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런 부탁을 예전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거절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예 법적으로도 전산 시스템을 잘 갖춰서 어느 경찰이 몇 날 몇 시에 누구 검색했다는 게 경찰청 데이터베이스 다 뜹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경찰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분이 확인돼 봤대 경찰에 혹시 제 신상 누가 조회했어요라고 물어봤더니까 경찰에서 아무도 확인 안 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 저도 솔직히 진짜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만약 현직 경찰은 이렇게 못해. 전 그래서 약간 흥신소 이런 쪽 아닌가 싶어요. 저희들이 공무원일 때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민간인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민간인이 내가 그걸 왜 찾았느냐라고 물을 때 사실 중징계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정보를 찾아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당신 이런 사람이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중징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뭐 변호사님이나 앵커 말씀대로 이 사람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이웃의 정보를 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경찰을 사칭한 거라면? 자, 경찰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있는데 근데 그거에 좀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 사칭을 해서 그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사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대학교 어디 같은데 느낌이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경찰을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경찰관 같이 해서 검거를 한다든지 조사를 받는다든지 와봐라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태는 아니다. 뭐 범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유독 날이 포근했던 2007년의 성탄절.
거리 곳곳에서 캐럴이 들렸고 교회는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성탄 예배를 마치고 나온 이양과 우양은 놀이터에서 한참을 뛰어놀았습니다. 부모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그곳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할 남성을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아이들에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며 말을 걸었고 어디가 아픈지 봐달라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아이들은 남성을 따라갔지만 집에 강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초등생 유괴 살인범 정성현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자, 진짜 좀 저는 이 사건을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진짜 저는 제가 이 흉악범들, 연쇄 살인범들 이런 관련 책을 저도 쓴 게 있는데 정말 이 정성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마스에 아이들 둘이 사라졌습니다. 네, 2007년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양과 2학년인 우양이 사라졌습니다. 두 아이는 평소 친자매처럼 붙어 다니던 사이였는데요. 실종 당일에도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동을 했는데 그날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금품을 요구한 협박 전화도 없어서 당시 경찰은 몸값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이들이 유괴됐을 걸로 보고 수사에 나섰고요. 경찰은 실종 6일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지만 두 달 넘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양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살아 돌아오길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런데 무려 79일 만에 실종된 장소에서 16km 떨어진 한 야산에서 훈련을 하던 예비군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 당시 굉장히 심하게 훼손이 돼 있었고요. DNA 검사 결과 이양이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시신이 발견이 되면서 경찰도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당시 경찰 브리핑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검거 경위는 시체를 절단하여 차량을 이용 안매당한 수법으로와 혼자 사는 독거남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68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 용의자가 렌트카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트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하여 실종자들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자, 저렇게 검거를 한 정성현, 이 아이들을 깨어낸 방법이 야, 내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좀 아파. 너희들이 와서 좀 봐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DNA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은 이겁니다. 결국은 독거남일 것이다. 그리고 렌트를 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고요. 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정성현이를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요. 정성현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 집에 충남 보령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성현이를 검거를 했고 직업 자체가 대리기사였는데 이양 집하고 한 130m, 30m 그 정도 근처에 사는 이웃집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 차 안에 DNA가 발견이 됐고요. 사건 당일에 술을 마셨고요. 본드를 불었습니다. 그래서 환각 상태에서 아이들을 유괴한 뒤에 살해하고 렌터카로 시신을 옮겨서 유기했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2명의 아이 중에 1명의 시신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 다른 그 실종 아동의 가족들은 제발 우리 아이만이라도 좀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네.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네, 모두가 우양만이라도 살아있길 바랬지만 정성현은 그 기대마저도 저버렸습니다. 우양을 이제 경기 시흥에 있는 호수에 버렸다고 진술을 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곳을 찾아봤는데 이곳에서 찾지 못했고요. 경찰이 다시 추궁을 하자 시화공단 안에 있는 하천에 버렸다. 이렇게 다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양의 시신을 군자천 인근에서 발견을 했는데 우양의 시신도 훼손된 채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검거 직후에 이 정성현의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왜 그러셨어요? 예, 안 죽였어요. 그 지금 억울하세요? 예. 왜 억울하세요? 아직 조사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냥 뭐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고령에는 왜 가셨어요? 저희 엄마네 집입니다. 그럼 애들 전혀 모르는 거고 일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예, 저는 안 죽였습니다. 25일 날 뭐 하셨어요? 25일 날 낮에는 저 아는 분랑 같이 있었고요. 저녁에는 대리운전하느라고 차 빌려가지고. 지금 들으신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응? 자,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왔어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저도 잊고 있었던 기억이 저 얘기를 들으니까 딱 되살아나는데요. 저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이 시신을 유기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너무 놀라서 유기했다는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추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살해한 것까지 인정을 했는데 경찰이 이제 과거 기록을 보니까 이 정성현이 하필이면 2004년도에 군포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해쳤을 때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도 정성현이었던 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조사를 해서 추궁을 하니까 그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그때 만약에 2004년도에 정확히 더 밝혀서 검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4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미제 사건이었는데 44살 당시 44살의 술집 여성이 살해가 됐었는데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성현이 저지른 범행이었던 거죠. 그때 2004년에 정성현이를 잡았더라면 이 두 아이는 지금 나이가 제가 계산해봤더니 20대 초반 중반 정말 한참 공부하고 한참 취직 준비하고 정말 소개팅하면서 그 젊음을 꽃피웠을 그 아이들인데 승현님. 네. 이자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같이 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커한 환경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계모설화에서 자라면서 언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당시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고등학교 때는 지각과 결석이 잦았다. 또 청년기에 들어서 사귀었던 여학생들에게 다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신감, 적개심, 혐오증을 갖게 되었고 이게 범죄의 동기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괴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갔는 거 아닌가. 그날도 지금 사건이 일어난 이날도 외로워서 환각을 한 상태에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는 걸 보면 이러한 외부적 환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괴물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정성현은 사형 선고를 받긴 했습니다. 네, 자 1심, 2심 다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과 살인도 있었지만 또 이전에 또 군포 부녀자도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수회에 걸친 살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어린이 살해 범죄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법원의 책무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좁은 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어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는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비극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성현이 교도소에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는 동안에 이 양의 아버지는 괴로워하시다가 술로 매일매일을 보내시다가 결국 이 막내딸 곁으로 갑니다. 자,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 취재진이 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도 너무나도 이제 이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셨는데 결국 돌아가신 거죠. 당시 유족의 인터뷰 잠깐 듣고 가시죠. 딸이 일어나서 맨날 술이지, 뭐 맨날 술로다가 술 아니면은 뭐 또 저 인형 끌어안고서네 울고 조카딸 죽기 전에 그거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거 주려고서네 했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은 환장을 하는 거지 뭐. 자, 양 변호사님,
그 유족들의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시죠. 지금 들으신 얘기가 이제 이양의 외삼촌 얘기인데요. 이양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을 저렇게 보내고 난 뒤에는 술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거의 뭐 지금 매일 보시는 저분이 돌아가시 전에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의 모습으로 예, 제가 예. 알고 있는데요. 결국 크리스마스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마스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딸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사주려고 인형을 가지고 있다가 못 주고 딸이 세상을 저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그 인형을 안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매일 술을 드시다가 결국에는 사건 6년이 지나서 술 때문에 사망을 했고 딸 묻힌 곳에 같이 묻혔다고 합니다. 예. 정성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가 쓴 책에서도 정성현에 대해서 별도의 하나의 챕터로 제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이자가 얼마나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쟤 왜 저렇게 또 오버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만 저는 유영철, 강호순 그리고 정성현 진짜 이 세 명은 꼭 사형이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성현이 얼마나 제가 왜 정성현을 그 세 명 중에 한 명으로 꼽았냐면 반성을 하지 않아요. 자,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0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살해했다. 또 어떤 여성도 성폭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정성현에 대해서. 자, 그랬더니 정성현이 동아일보를 고소합니다. 나는 저 아이들을 유인해서 살해했지 납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폭행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소송을 했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구치소로 찾아가서 정성현을 직접 면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한테 내가 소송을 건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건 아니잖아요. 2천만 원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해서 2천만 원을 받아냅니다. 그 수원지검장은 어제 인사가 나서 바뀌긴 했지만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당시 담당 검사였어요. 신성식 검사가 날 협박했다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당시에 소송도 겁니다. 당연히 기각이 되죠. 신성식 검사가 당시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성현이는 어차피 사형이 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도 좀 불쌍해서 내가 진짜 밥도 사주면서 잘해줬더니 이 자식이 이렇게 날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막 승현님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진짜 이자가 또 얼마나 또 지 몸 하나는 또 각별하게 챙기는지 교도소에서 수지침 이거를 자기 어떻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모아서 수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 또 걸렸어요, 교도관들한테. 그랬더니 교도관들이 또 이렇게 약간 페널티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부당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을 들여다보는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자기의 수호지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지를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그 생활이 과연 그 교정시설에서 그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보는데 우리 앵커가 말했다시피 지금의 정성현은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이죠. 결국 자기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그 교정시설 안에서도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기의 그 편한 교정 생활을 위해서 교도관들 그렇게 한번 그 국가배상 청구당하면 진짜 제대로 된 교정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팠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편 시각을 피해자 중심으로 좀 바꾸어서 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우리가 좀 돌봐야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20년에 1,033억 정도가 피해 구조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 사용되는 비용은 20% 정도밖에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가 이러한 구조기금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법무부나 그다음에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피해자 구조를 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를 위한 원톱 시스템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좀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또 지인을 통해서 사건 반장에서 네 소식을 다루더라 또 얘기를 듣고 본인을 이렇게 모욕했다고 또 고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아, 갑자기 또 힐링이 됩니다. 예. 네, 귀여운 시추 한 마리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강아지가 우리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어서 울타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강아지가 울타리를 붙잡고 두 발로 일어섭니다. 뭐지? 자, 탈출! 그렇습니다. 승리의 탈출! 강아지가 입으로 울타리를 물어서 가까스로 울타리에 매달리는 모습 보셨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울타리 위로 올라가서 땅으로 홀딱 뛰어내렸는데요. 강아지가 울타리 밖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아, 이게 뭐라고 손에 땀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예. 떨어질까 봐. 근데 이제 CCTV를 통해서 강아지의 탈출을 목격한 견주는 정말 놀랐겠죠. 근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살랑살랑 흔들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울타리를 탈출하는 거 보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머리를 쓸 정도면 영리한 강아지 같기는 한데 앞으로 좀 사고를 많이 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 하와이로 가보시죠. 자, 세계적인 휴양지 하와이입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은데 최근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방해꾼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닭입니다. 오, 아니 근데 왜요? 이게 하와이의 닭들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데 주민들의 텃밭을 망치고 이곳저곳에 배설물을 흩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족족 먹어치우는 건 물론이고요. 철망을 뚫고 밭으로 들어와서 작물 재배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서 소음 공해도 일으키는데요. 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You kind of get used to it, but it's still irritating, and it's every day. And some mornings when you got to get up early, and they're going 2 hours before you got to get up.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저거 못 잡아 먹어요? 딱 그랬어요. 예, 닭이 원래 하와이의 명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닭의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주민들은 지난 1992년 허리케인 이니키가 닥쳤을 때 농장에서 탈출한 닭들이 야생에서 번식했을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먹어도 되는 닭인데? 아이, 양 변호사님 어쩌려고 그래, 진짜. 아, 인권 변호사 양 변호사님. 인권이 지금 침해당하고 있잖아요. 닭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매일 수천 수백 마리씩 몰려다니는 닭 때문에 하와이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대책이 없어요. 진짜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방법 안 되나요? 네, 잡아먹는 건 일단 아니고요. 하와이 당국도 해결책을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지역에 피해를 주는 야생닭을 잡기 위해서 주요 출몰지에 포획 틀을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하와이주 상원 의원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점 등을 들어서 피임약을 섞은 미끼를 뿌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오, 뭘까요? 어느 도로인데요. 승용차에서 한 남성 문을 열고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앞에 서 있는 자동차로 지금 다가간 건데 손에 보이세요? 뭐야? 예, 총입니다. 바로 총을 들이댄 겁니다. 아, 진짜 다짜고짜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는 이 남성 정말 화가 많이 났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운전자에게 소리도 지르고 유리창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아니, 왜 저래요? 저 남성과 저 차량의 운전자 운전 도중에 시비가 붙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운전자는 남성의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고 옆에 바짝 붙어 쫓아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서 길을 비켜주진 않고 빨리 앞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남성 차량을 지나쳐 갔다고 하는데 그게 화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서 두 차량이 섰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뒤쫓아 내렸고 오자마자 운전자에게 다가 총을 겨눈 겁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 운전자 남성의 차량 번호판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 총을 들은 남성이 휴대전화까지 가로챘다고 합니다. 세상에. 결국 두 사람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성은 차를 타고 떠났지만 결국 폭행 무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파타야의 어느 체육관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 반팔 티셔츠 입은 남성 왼쪽에 있죠. 보이시죠? 벤치에 눕고 자, 저건 아령은 아니고요. 예,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고 있는데 화면 오른쪽을 보세요. 저 남성이 다가가는 거 보이시죠? 벤치에 누운 남성을 향해 무언가를 휘둘렀습니다. 맨주먹이 아니에요. 예,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남성이 그대로 벤치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아, 손에 들고 있던 파란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손에 든 건 1kg짜리 금속 아령이었습니다. 어우, 세상에 어쩜 좋아. 예,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남성에게 다가가서 아령으로 다른 남성의 얼굴을 내려친 건데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남성, 바닥에서 일어나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자, 싸움이 시작된 지 1분 뒤에 이 가해 남성이 도주하면서 서동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저 보이시죠? 어유, 많이 다쳤다. 예, 눈 부위를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당한 이 영국인 게리 리드 씨인데 눈 부위를 크게 다쳐서 수십 바늘을 꿰매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심지어 오른쪽 눈 구멍이 골절됐고 망막에 출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이유가 기가 막혀요. 자,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나도 이 벤치프레스 운동 하겠다라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먼저 시작한 리드 씨가 2분만 기다려라, 2분 안에 운동 끝내주겠다 했는데 2분을 못 기다리고 아령으로 리드 씨를 공격한 겁니다. 자, 현지 경찰은 체육관 협조를 받아서 남성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남성을 붙잡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네. 아,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벤트 당첨자 두 분 먼저 보여주시죠. 예, 박경민 님입니다. 닭집 사장님이신데 닭 튀겨야 되는데 사반 보느라 집중이 안 돼요. 나 배달 밀렸는데 하셨습니다. 장사가 우선이시죠. 자, 대박 나시고요. 자, 다음 3남매와 시청 인증샷을 찍어주신 김세식님입니다. 애국자 딸 둘 아들 하나. 아이고, 무럭무럭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